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밤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곳 광화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렸고 서울에는 도로 일부분이 또 출입이 통제가 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가족이 민주당 의원들이 월북을 시인하면 지원해주겠다라고 회유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사자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의 새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만남이 무려 4년 9개월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이라고 평가가 됐죠. 그 길을 하겠다 이런 전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는데 한미일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다시 만나서 어떤 이야기 나눴을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공조. 이 동아일보 1면이 오늘 쓰고 있는 뉴스인데 공조, 함께 협조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뉴스일까요? 한미일의 새 정상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돈줄 끊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주도로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고강도 제재에 동참하겠다. 돈줄 끊겠다. 북한의 돈은 아시다시피 핵 개발에 쓰이죠. 미사일 위협에 한미일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간의 대화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공개하죠. 함께 보시죠. 소주성,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소주성이 왜 나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조선일보 5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소주성 설계자가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인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책연구소장들이 임명이 됐는데 임기가 많이 남아있죠. 총리의 사퇴 압박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왔습니다. 소위 문재인 인사들은 임기 채우자 버티기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그중에 홍장표 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 출신인데 소위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로 불리는데 여권에서는 소주성 책임자가 KDI 원장인 건 아니지 않느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사들을 두고 그때 당시에 알박기 인사다 이런 논란도 인바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 도원결의. 복숭아나무 아래서 우린 하나의 형제다 했던 삼국지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누구의 결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민주 97세대 4명 당대표 출마 도원결의. 박용진 의원, 강병원 의원, 강훈식, 박주민 등등.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이재명 의원에 대항하는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줄여서 97세대 4명이 당대표 출마하자라는 도원결의를 맺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중에서는 강병원 의원만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오늘 박용진 의원 마침 돌직구쇼에 출연해서 직접 이따 묻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건보료. 지난 정부 말에 건보료가 많이 올라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한국경제지 한번 보시죠.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 561만 명은 건보료 부담을 좀 덜게 됐습니다. 9월부터 월 평균 36,000원 덜 낸다. 어우, 많이 깎아주네요. 859만 가구 중에 65%가 저렴해진 건보료 혜택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 중에서 소득이 많은 분들은 건보료가 더 오른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강한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 목요일 아침 이 장대비를 뚫고 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비대위원 출신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유력 당대표, 당권주자 박용진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새 정상이 한자리에 앉는 일이 이토록 어려웠던 걸까요? 무려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새 정상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목소리를 나란히 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행을 떠났고 여러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큰 화면에 보이시듯이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맞은편에 일본 총리도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 표정이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핵 위협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이 함께 대응을 해야 된다. 북한의 돈줄을 끊어버리자. 직접 들어보시죠. Our trilateral cooperation, in my view, is essential to achieving our shared objective, includ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 look forward to additional dialogues in this format as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trilateral engagement.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核実験が行われた場合にも共同訓練を含め日米韓で対応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 더군다나 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위협적으로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모였습니다. 한자리에 마주 앉아서 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우리 윤 대통령은 3번이나 만났다고 합니다. 한일 관계가 나아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잘하셨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극찬하기도 했다만, 자, 어떤 장면일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환영 갈라쇼에서 4분간 대화를 했는데, 먼저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와서 축한말을 건넸습니다.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한다. 돌직구쇼 열심히 보나 봐요. 자, 그러자 우리 윤 대통령은 한일 간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자 감사하다라고 총리가 또 덕담을 서로 건넸다라는 장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는 처음으로 대면을 하신 거죠. 첫인상 어떠셨고 한일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상당 시간 AP4 회의를 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우리 기시다 총리와 한일의 현안들을 풀어가고 또 양국의 그 미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한일 관계는 매우 전통적인 관계였는데 지난 정부의 한일 관계가 많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물꼬가 아니냐라는 기대와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연아 의원님, 사실 우리 이웃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떻게든 이제 관계 개선을 해야 한일 오가면서 사는 교민들도 계시고 또 양국 간의 무역 관계도 복잡하고 많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때 안 사요, 안 가요,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어서 한일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일본을 우리가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서로 간에 좀 앙금이 쌓였다고 할 만큼의 여러 복잡한 관계들이 좀 누적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두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역대 정권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이 4년 9개월 만에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4년 9개월 동안에는 사실상 거의 관계가 경색되다 못해 멈춰 있거나 또 그동안 좀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던 외교적 인맥마저 굉장히 끊어져 있는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요. 뭐 일본과 우리가 둘만의 관계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서로 봤을 때 굉장히 동맹과의 관계를 또 돈독히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특히 이번에 이제 나토에서 아시아 4개국을 초청하는 그런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나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럽 국가들의 연맹인데요.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나란히 초대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좀 정체되어 있었던 멈춰 있었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두 분이 짧은 회의 기간 동안에 한 3번 정도 만나셨다고 얘기하고 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은 있지만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단독 회담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회의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가 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추후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곧 이어질 거라고 하는 좀 반가운 기류를 봐서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어떤 정상화의 물꼬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그냥 뭐 한일 간의 그동안 경색되어 있었던 외교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풀자고 하는 정도면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어제 위험한 발언이 오고 갔네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우리 대통령 면전에서 한미일 군사 공동 훈련 이거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기시다 총리가 소속되어 있는 자민당은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포함한 군사 대국화 그리고 선제 타격도 가능한 교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헌 이런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 위험하게 생각할 일이죠. 게다가 그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가능 이런 것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은요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미 동맹은 더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죠. 그러나 한미일의 협력과 한미일의 군사 동맹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칫 한미일의 이런 군사적인 협력 강화가 북중러의 군사 협력 강화로 되고요. 한반도가 자칫 이른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또 다른 충돌로 이전돼 갈 것을 조심스럽게 지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걱정스러운 건 우리 대통령 뒤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못 보셨는데 김태호 수석 앉아 계시잖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고 하는 이 협약을 밀실에서 체결하려고 했다가 사퇴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교수신데 논문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자위대가 유사시에는 한반도 출병도 가능해야죠. 자위대가 교정권을 갖지 못하는 이런 비정상적 상황은 빨리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일본 우파들이 하는 주장을 자기 논문에 썼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스럽게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인 상황은 조금 더 풀려나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제적 교류와 많은 문화적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군사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글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하실까요? 자위대가 한반도에 유사시 출병하는 거 동의하세요? 자위대가 북한의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이런 것들을 동의하시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통령 면전에서 이 얘기를 툭 던지는 거 아주 상당히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한일 정상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한미일 군사 공동 훈련은 많이 건너뛴 얘기다라고 또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의 우려를 또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악수 장면을 두고도 화제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딴 데 보고 악수했다라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딴 데 보고 악수한다. 이게 사실은 이 뭐랄까요? 이 노회한 정치인들이 자주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과 악수할 땐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악수하면서 옆에 사람, 다음번 악수할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것. 근데 하지만 이제 악수하는 입장에서는 좀 다소 불쾌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도 뭐 김수영 교수님 뭐 노루가 악수다 이렇게 뭐 일각에서는 아이 우리가 이렇게 푸대접 받냐라고 저 장면 갖고 폄하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리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뭐 이전과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한미 정상 간의 돈독한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이걸 한 거죠. 처음에 악수를 시작할 때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보고 악수를 했어요. 근데 악수를 하자마자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정상을 향해서 이제 시선을 돌린 건데 사실 저렇게 사진이 어떻게 찍혔느냐를 가지고 우리를 존대한 거냐 아니면 폄하한 거냐 이런 식의 과장 해석까지는 별로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나토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자격으로 저 자리에 초청이 됐고 저기에서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예. 저렇게 악수를 뭐 눈을 마주쳤냐 옆에를 봤냐 노룩이었냐 폄훼한 거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이 퍼스트 레이디들끼리 배우자들끼리의 회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자, 특히 이제 스페인 왕비를 김건희 여사가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전 조사를 좀 하고 가신 것 같아요. 아, 우리 동갑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자, 스페인 왕비의 이제 성함을 틀리면 안 되니까 제가 레티시아 오르티스 로카솔라노 스페인 왕비 김건희 여사가 우린 동갑이다. 한국에서 동갑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된다. 우리는 나이가 같다라고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덕담을 건넸죠. 아, 이 왕비가 패션 스타로 한국에서 아주 유명하시다. K뷰티는 아주 좋다라고 하자 또 장군 멍군 스페인 왕비는 3년 전 한국을 찾았을 때 한국 여성들이 다 아름다워서 예뻐서 놀랐고 그래서 나도 화장품을 잔뜩 샀다. 한국 화장품 좋죠. 진짜 좋죠. 그러자 김건희 여사가 다시 오시라. 또 와라. 정주희 모시겠다라고 덕담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김연아 의원님 뭐 이 남성 정상들 간의 외교에서도 이제 나이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또 동갑이라는 건 굉장히 특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친구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 한 번 더 보자 뭐 그럴 수도 있고 동갑이군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 낯섦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고향이 어딘지를 물어본다거나 예. 아니면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물어본다거나. 근데 이제 외교 현장에 가게 되면 사실은 학연지연은 뭐 유학을 하지 않은 이상은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 보통 상대방이 입은 뭐 옷의 색깔이나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하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김건희 여사가 가시기 전에 면밀하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상대방 정상들의 부인들이 나와 어떤 동질성,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뭔가라는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나이였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괜히 나이가 동갑이다라고 하면은 친밀감이 느껴지죠. 뭐 저는 외교적인 어떤 행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셨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것이 통해서 스페인 왕비께서 그 부분에 굉장히 깊은 공감을 표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인데 또 김건희 여사가 입은 패션과 또 스페인 왕비가 입은 패션도 굉장히 화제되고 있어요. 두 분 다 스페인 왕비와 김건희 여사 모두 다 굉장히 격식 있게 옷을 잘 차려입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옷 스타일, 뭐 패션
스타일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느꼈던 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얀색 정장, 특히 아래 위로 동질한 하얀색 정장을 잘 입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게 파격적일 수도 있는데 저도 해외에서 나가보면 또 해외에서 드레스 코드일 경우에 드레스 컬러를 하얀색으로 입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요. 국내에서는 조금 튀어 보였던 저 색상이 국제 무대로 나가시니까 굉장히 좀 좋아 보여서 어쨌든 뭐 굉장히 여러 사람이 봤을 때 특히 동양인들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유럽 정상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저기에서 뭔가 어떤 강렬한 인상을 주고 기억을 남게 하는 방법으로서 드레스 코드 또 언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저 하얀색 드레스는 뭐 국내에서도 이미 선을 보이셨지만 저는 해외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해봤습니다. 예, 스페인 왕비가 한국을 다시 찾을 수도 있겠군요. 동갑 친구 보러 왔다 뭐 이러면서. 네, 그 스페인 예. 왕비께서는 이제 기자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종공 기자로도 참여를 했었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저 자태를 보면서 굉장히 운동을 하시고 활동적인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스페인 있었는데. 왕비가 종군 기자 출신이군요. 네, 종공 기자로 참여를 했었고 원래 앵커 출신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한국 오시면 또 한번 돌직구도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초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K컬처가 굉장히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죠. 특히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주목받고 있는데 스페인 왕비의 어떤 공식적인 멘트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만난 장면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다. 그러자 김건희 여사가 메리드업이라고 한 말씀이 한국에서 화제가 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 말이 한국에서 화제가 됐어? 그러자 이제 에피소드. 나는 결혼하려고 5번이나 고백했다. 내가 질 바이든을 더 사랑하는 거 세상이 다 안다. 라고 또 본인의 또 아내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도 만났죠. 지난번에 한국에 오시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다음번에 함께 오시라 라고 이야기를 건넸다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게 윤 대통령과 나는 결혼 잘한 사람들이다 라는 발언 했었죠. 그 발언을 기억하고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다시 건넨 건데 그때 그 장면 함께 보시죠. The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in common. He's way above our station. He's way above our station. 자, 김수경 교수님, married up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저때 알았는데 그거를 다시 돌려준 거죠. 그럼 바이든 대통령 기분이 좋았나 봐요. 아, 내 말이 이렇게 화제가 됐어? 이런 반응이에요? 그렇죠. 이제 구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만났고 다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났는데 이제 과거에 이제 메리드 업이라는 말을 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이야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을 했던 게 굉장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다라고 하니까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굉장히 질 바이든 여사를 사랑하고 5번이나 청혼을 했을 만큼 이제 사랑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가는 그런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영부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부인 입장에서 다른 나라 정상을 만났을 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없잖아요. 뭐 외교를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벼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을 다시 꺼내서 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박승배 변호사님, 마크롱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먼저 다가와서 또 뭐 애착 담긴, 애정 담긴 발언을 인사말을 건넸다면서요. 한국을 상당히 좋아한다면서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실감하게 되는데 한국 막 좋아한다, 한국 좋다. 한국 좋아한다는 말들을 많이 듣죠. 정상 또는 정상의 배우자도 외교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의 포문을 열어나가기가 더 쉬워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크롱 여사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여사도 상당히 유명하고 패셔니스타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를 상당히 좋아한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패션과 뷰티와 관련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중문화 자체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봐주고 있고 상당히 흡입력이 파급력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의 물꼬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불어로 한다면 꼬에양 세트카봉 뭐 이렇게 정도가 되는 건데 발음 좋았습니까? 세트카봉. 예. 발음이 좋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야의 이슈인데 특히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의혹과 관련돼서 새로운 주장이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줬다 안 줬다 뭐 논박입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급기야 박근혜 시계. 민주당은 97 그룹이 온다. 그리고 돌직구엔 오늘 박용진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시작하죠. 성상납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측에서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를 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강력 부인하고 있는데 어떤 의혹인지 함께 보시죠.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뭐 그 김모 대표 측 인물 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의 주장인데 어떤 주장입니까? 김모 대표 측의 주장은 2013년 7월에 김모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키즈니까 박근혜 시계를 쉽게 구해줄 수 있지 않는가 너무 갖고 싶다고 청을 했었고 그날 밤에 성접대를 하고 난 뒤에 얼마간 시간이 흐른 다음 이 대표가 직접 박근혜 시계를 구해서 나에게 전해주었다. 즉 성상납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정황으로서 이 박근혜 시계를 이 대표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 갖고 싶다니까 성상납 이후에 이준석 대표 박근혜 시계를 줬다. 네네. 주장인 거죠? 네, 주장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상납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김모 대표는 자신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펄쩍 뛰고 있습니다. 준 바가 없고 시계 일련 번호를 밝혀보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양자가 완전히 다른 진술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위 유무가 밝혀질 경우 허위 사실을 진술한 측에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양쪽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요 단면을 밝혀낸다면 물론 본질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불리는 결정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거 간단하게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니까 저쪽에서는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대표는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으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는 수사로 밝힐 수 있습니까? 밝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일 뿐만 아니라 일련 번호를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본인이 시계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그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밝혀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저분들이 지금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네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박근혜 시계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부 정황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크게 작용할 수 없는 요소가 오히려 이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위 여부가 밝혀진다면 어느 한쪽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김모 대표 측에서는 박근혜 시계 그 외에도 당시 자신은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상납이 이루어진 시점에 일정과 동선을 이를 바탕으로 소상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고 아울러서 이른바 룸사롱 접대를 담당했던 장모 이사라는 사람과 김모 대표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알선 수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알선 수뢰 내지는 알선 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누군가가 직접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주는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공여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주체가 공무원이면 알선 수뢰가 되는 거고 공무원이 아니면 알선 수재가 되는 겁니다. 김모 대표 측이 알선 수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당시 이준석 대표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도 있지만 알선 수뢰와 달리 알선 수재의 경우에는 공여를 한 자, 즉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성접대도 포함하게 되는데 공여를 한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 사안과 관련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입장임을 강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알선 수재를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성상납이 실제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도 이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소시효 7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여서 이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에 하나 성상납을 받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결정적인 사전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상납이 예.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증거인멸 교사를 하여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임을 나타내는 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직접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기 형사 출신이시니까 뭐 몇 가지 좀 더 물을게요. 궁금한 게. 그러면 오래전 공소시효가 지난 그 예전에 이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이걸 경찰이 검증할 수 있습니까? 수사로 밝혀낼 수 있습니까? 검증할 수 있는지는 양측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나 당시의 정황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김모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성상납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입증의 정도도 입증이 상당히 쉬운 사건과 달리 어느 정도 소명만 이루어져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실무 예입니다. 그렇다면 김모 대표 측이 당시 자신이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일정관리 프로그램에는 특별한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당시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고 어떤 모초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내용까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접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한 제3자가 있는데 그와 어떠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상당 부분 사실이라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진술도 어디까지나 주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 증거의 증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그 증거의 증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상납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수도 없고 경찰이 양측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근거들을 소상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계까지 소환이 된 건데 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현재로서 모르는 상황. 이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입니다. 시계 얘기는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12월 19일 선거 이후에 따로 볼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시계를 받은 일도 또는 구매할 일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증정 시계라고 하는 것들은 청와대에서 누구한 존재 다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간단히 체크가 될 만한 일인데 왜 이런 쉽게 검증 가능한 황당한 주장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시계를 가져본 적도 없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준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당초 그 성상납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것은 그냥 김철근 정무실장이 사정을 알아보려고 그 제보자에게 간 것일 뿐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지금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계를 물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밝혀질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상납의 증거다라고 사용될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당 안팎에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난감한 상황이고 7일 윤리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에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공격도 아마 최고조에 달할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방어도 굉장히 공격적 방어죠. 공격적 방어도 아마 최고조에 달할 것인데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국면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이 30대의 젊은 정치인이 이 위기를 잘 모면해서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결국은 굉장히 그 좀 좋지 않은 그 사건으로 그 사건의 성격 자체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 질이 좋지 않은 일로 결국은 이렇게 사라질 것인지의 운명이 지금 아주 목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윤리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볼 것은 이 대표의 측근이 내려가서 7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각서, 일종의 합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윤리위에서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 7월 7일에 윤리위는 앞두고 있고요. 윤리심사 일주일을 앞두고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성민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했다는 뉴스 속보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박성민 비서실장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분류가 돼 있는데 친윤계 당대표 비서실장이 윤리심사 일주일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심상치 않습니다. 박성민 비서실장.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당대표 비서실장 사임했다. 더 이상 이 대표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 것 같고 도움도 안 될 듯. 이러며 비서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야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해봤어요. 박용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그래서 비서실장의 중요함을 잘 아실 텐데 박성민 실장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데 이게 자칫 윤리위 결론을 일주일 남기고 친윤계 비서실장이 등을 돌렸다. 이렇게 풀이될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자, 이 장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립무원, 사면초가 이준석 대표의 상황을 그렇게들 해석하실 거예요. 이제 비서실장마저 곁을 이제 떠나는구나 이렇게 보겠죠. 일신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우리 김진 기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친윤계로 포함이 되신다고 해요. 저 박성민 전 비서실장이. 그러면 그동안 대통령과 뭐 만찬을 했냐 안 했냐, 대통령과 따로 만났냐 안 만났냐, 대통령이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 왜 나갔냐 안 나갔냐, 뭐 권성동 원내대표 나왔는데 왜 공항에 이준석 대표는 안 나왔냐, 통보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대통령의 의중은 이준석에게 있느냐 없느냐, 뭐 윤심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의 한 고리로 지금 비서실장의 사태까지 있을 거죠. 두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첫째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정치 트렌드. 저는 늘 사실은 이준석 그 청년 정치인의 도전, 그의 여러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응원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됐고 주목을 받았고, 근데 이런 사안으로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고, 예.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대한민국 정치의 뭐 오늘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라 시계를 줬냐 안 줬냐 이런 얘기에 기자들한테 답을 해야 되는 처지에 몰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정말 한국 정치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대통령 뭐와의 거리, 대통령과 얼마나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걸로 정치적 미래가 좌우되고 정치적 운명이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러니 뭐 청와대의 행정관 정도가 늘 큰소리치고 호가호위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이게 다 정권의 부담인데,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그 거리의 관계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는지 모르지만 이게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서로 파는 행위. 나는 대통령 가까워, 윤심이 나한테 있어. 이런 거 정말 보기 싫고. 근데 지금 여당은 완전히 지금 윤심 가지고서 뭐 장제원 의원이 무슨 행사를 할 때 몇 명이 모였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지금 여당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 제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자칫 친윤계에서는 이 대표에게 일주일 뒤에 징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친윤계 비서실장이 사임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걸로만 보면 저는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해 소지 있다. 근데 박성민 의원이 언제 비서실장이 됐냐면 금년 3월 24일 날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거죠. 원래는 서범수 의원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가 울산시장,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되면서 지금 들어간 건데요. 근데 이제 그때 임명이 되고 공천관리위원회 시작이 되고 지선 준비하면서 과연 글쎄 박성민 의원은 아주 긴밀하게 이준석 당대표와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그런 중심에 있을 때 박성민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준석 당대표를 위해서 비서실장으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시점이 좀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아니면 뭔가 이준석 당대표가 곧 다가올 윤리위에서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줄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시점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부적절하다. 생각이 됐지만 어쨌든 그동안 좀 비서실장으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시간도 짧았고 예. 또 여러 가지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친밀한 관계였지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용진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이거는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배출한 모든 여당에서 대통령의 친소 관계를 갖고 새로운 어떤 그 계파가 형성되는 문제는 정말 오랜 악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뭐 누가 여당이 되던 간에 이런 부분들을 끊어내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으면서 여러 가지 뭐 좀 좌충우돌 또 여러 가지 내부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좀 간과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젊은 사람으로 바뀐다고 해서 당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젊은 사람이든 나이를 든 원로이든 행동과 혁신에 있어서 뭔가 기존의 것들을 뜯어고치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결국 관건이라는 건데요. 이준석 대표가 모든 것에서는 앞서가고 새로운 것을 보였지만 당내의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여전히 공백이 있었고 예. 지금 그 공백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 대표가 자초한 측면도 크다라는 비판인데 윤리위가 어떤 선택을 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알 수는 없지만 징계가 나오리라 보십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일단 김철근 실장이 뭔가 가서 각서 비슷한 것을 써주고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초적인 상납이 없었다면 왜 예.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래의 성상납이 있던 없던 간에 예. 당대표로서의 책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꼭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끌고 가서 뭔가 이것을 약간 정치적인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깊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당대표이고 보수의 어떤 개혁을 외친다라고 하면 자기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이준석 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질 일에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사이는 좋지는 않습니다. 간장 뭐 이렇게 조롱 비슷한 비판을 이준석 대표가 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한다. 어떤 일일까요? SNS 익명 대화방 안철수 의원이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오세훈, 나경원 등 참석해서 민주당은 이재명을 당대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도 대선 주자인 내가 대표가 돼 세게 부딪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대. 라는 일종의 당권 도전 지라시가 돌았다라고 합니다. 안철수가 그랬대. 출처불명의 글이 확산됩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누군가를 의심했습니다. 2호에 관련해가지고 아침에 뭐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격려하는 자리라고 하셨어요. 아, 그럼요. 서로 이제 당선자들 그때 오세훈 시장님부터 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거의 한 100분 정도 되니까 한번 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거기서 그게 거짓말이 근데 통하겠습니까? 자꾸 이준석 대표님이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저는 뭐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소위 이준석 대표가 간장이라고 했지만 안철수 대표를 만들려는 배우의 장제원이 있다라는 일종의 간장설에 대해서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짓말, 악의적 거짓말을 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 반응은 뭘까요? 누군가 악의적 거짓말, 요게 이 대표를 겨냥했다라는 설이 있는데라고 기자들이 또 물어보자 이 대표가 발끈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당하면 저를 지목하시고 검증할 게 있으면 검증하시라. 이제 익명 인터뷰를 넘어 떠넘기는 것도 익명으로 떠넘기려는 듯하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제가 먼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익명 보도로 튀어나오고 그것을 또 대통령실에서도 반박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상황 아닐 것이라 보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 간에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계속 이런 익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앞으로 익명발로 나오는 인터뷰들은 어지간해서는 다 무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박성민 변호사님, 뭔가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누군가라는 어떤 무한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안철수 의원은 누군가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화설을 퍼뜨리고 있다. 네. 서로 누군가 익명하지 말기라고 하면서 계속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네. 실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의 의심병이 깊은 겁니까? 뭐 실체가 있는지 여부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 좀 강력히 형사가 파헤쳐주면 안 돼요? 그 감은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체가 아직? 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누군가라고 서로를 지칭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누군가는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있죠. 헷갈려. 누군가가 누구라니요. 사실은 상대방을 지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을 지목하면서 그 내용은 상당히 공격적인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 이름을 직접 거론하게 되면 이 전쟁을 시작하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양측의 발언뿐만 아니라 양측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에 전면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나름대로 자제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누군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체 관계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전선이 꽤 넓습니다. 첫 장면은 이 대표와 이제 성상납을 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과의 전선. 두 번째 보신 건 이른바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의 이제 간장 논쟁 이후의 전선. 세 번째 전선은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과의 전선. 악수를 청하는 배현진 최고의 손을 요리조리 피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이어지는 배현진 최고의 어깨 스매싱. 이 장면에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애들 싸움이냐 뭐 이런 비판도 공공연하게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해피엔딩 될 것이다. 이런 재밌는 전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언성을 높여 싸우고 어깨를 툭 치고 했는데 정작 댓글들 보셨나요? 사귀어라. 두 분이 미혼이시니까 결혼해라 이럴. 아침 드라마를 보면은 근본 없이 갑자기 싸우다가도 네. 또 사랑하기도 그렇죠. 하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국민의힘도 좀 해피엔딩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봉합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 김용태 최고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약간 표현에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를 보면 싸우기도 하고 서로 싸우다가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 얘기고 배현진 최고와 이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의 관계인데 섞이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마치 뭐 사랑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또 한번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침 드라마 얘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보통 아침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게 막장 드라마란 얘기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아침 드라마라는 게 물론 뭐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 전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김치로 뺨 때리고 했던 것도 다 아침 그렇죠. 드라마였잖아요. 그 막장이라는 소위 그런 이제 폄훼 발언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아침 드라마에서 아주 앙숙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화해를 하기도 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왼수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침 드라마인데 이번에 그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도 극적으로 그렇게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이제 내놓은 건데요. 사실 저는 그 이준석 대표랑 배현진 최고위원의 그 손을 내치는 장면 그리고 어깨 스매싱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젊음이라는 게 꼭 자산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젊음은 보통 이제 자산으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새로운 것, 개혁 이런 걸 얘기하지만 정말 저 장면만 봤을 때는 저게 애들 싸움이지 저게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연 젊음이 좋기만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저 두 사람이.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렸고 또 한편으로 이 김용태 최고위원도 어쨌든 이 여당의 지도부로서 어떤 연대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아침 드라마처럼 뭐
극적인 화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너무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과연 막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느끼고 있는 건가라는 좀 의심이 들 만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의원에 대항하는 97그룹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70년대생 90학번들을 줄여서 97세대다라고 민주당에서 부르고 있는데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이인영 의원이 97그룹 4명 대표 주자를 불러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된다. 전당대회 출마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박용진 의원. 오늘 저희 돌직구쇼 마치자마자 국회로 가서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예상컨대 당대표 나가겠다라는 출마 선언을 할 걸로 보입니다. 강훈식 의원 출마 선언문 준비, 박주민 의원 출마 고심, 강병원 의원은 출마를 확정했죠. 자, 강병원 의원 빼고는 아직까지 나 당대표 나가겠다라고 출마 선언한 의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기자회견까지 뭐 기다릴 필요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돌직구쇼에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오늘 출마 선언합니까? 예, 그런 말씀 드리려고 기자간담회를 잡았고요. 예. 마음 먹었으면 그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심할 때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만 마음 먹어놓고 준비할 건 다 준비하면서 뭐 출마에 대해서 마치 이렇게 간 보는 듯한 태도, 정치인들한테 뭐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제가 최종 결심을 한 건 그저께 밤이고요. 예. 그리고 어제 아침에 기자들이 출마 여부를 물어보길래 한두 분에게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뭐 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다 오시라 해서 한 뭐 10분 정도 참여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저희 의원실로 차 마시러 오시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기자간담회 장을 좀 큰 걸 잡고 오늘 오전에 기자분들에게 국민들께 이렇게 출마의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박용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하기로 선언을 지금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의원과의 리턴 매치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이슈를 두고 정말 치열한 토론을 벌인 장면들 국민들 기억에 생생한데 이재명 의원과 다시 재대결, 리턴 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으십니까? 이재명 의원을 뭐 출마 문제를 놓고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본인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나오셔서 박용진하고 혁신을 두고 세게 붙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어떤 역동성이 발동이 되고 당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많은 당내 지금 뭐 어대명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매우 절망적 분위기를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진이 가슴 뛰는 희망으로 전당대회를 변화시키고 또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른 당권 주자들의 의견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의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다른 대선 위원님들과의 그런 교통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재명 의원님께서 나오신다고 하던가요? 국민들이 보기에 아이고 저런 사람이 또 하네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그게 다 묻히지 않겠습니까? 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붓자. 자, 벌써 비명과 친명 간의 대표 권한을 둔 충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민주당 현행 당대표 권한을 보면 총선 공천권 가장 막강하죠. 비이재명계에서는 심의와 협의는 합의로 바꾸고 최고위원 지명을 한 명으로 줄이자. 당대표 권한을 줄이자. 김남국 의원은 지금 권력 나눠먹기 할 때 아니다. 그냥 냅둬라. 그대로.
반발하고 있는 양상도 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 국면도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용진 의원이 처음으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다른 주자들의 의견도 함께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전달해드리겠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들 3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결국 안타까운 비보로 이어졌습니다. 조윤아 양의 시신과 조윤아 양 부모님의 시신 모두 다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고 DNA 검식 결과 일치를 했습니다. 결국 조윤아 양의 가족은 차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차량을 물 밖으로 인양했는데 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완도 앞바다에 바지선이 있고 뒤집힌 윤아 양의 가족 차량이 물 밖으로 인양이 됐습니다. 사체 유실을 막기 위해서 그물로 싼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저 차량 안에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이런 뉴스가 보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윤아 양과 윤아 양의 부모님 3명의 가족의 시신이 모두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트렁크는 열려있는 상태였고 차량 문은 잠긴 상태였고 주차 기어는 파킹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경찰이 내릴 수 있는 해석의 여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송곡항 앞바다에 인양된 차량에서 시신 3구가 신원이 확인됐고 한 달 가까이 시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신 상태가 많이 훼손이 돼 있었지만 유전자 검식 결과 일치했습니다. 운전석엔 윤아 양의 아버지, 뒷자리엔 어머니와 윤아 양이 탑승을 해 있습니다. 행적과 검색 기록을 경찰이 수사해 봤는데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경찰은 이야기합니다. 윤아 양의 부모님은 방파제 추락 충격을 검색했었고 완도 물 시간을 검색했었고 수면제를 검색했었고 가상화폐, 폭락한 가상화폐 루나를 검색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차량 변속 기어 주차 모드로 돼 있었고 결국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 주차 모드를 한 상황에서 완도의 물때를 기다려서 물에 잠긴 게 아니냐라는 경찰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부모도 세상의 어떤 그 부모도 저도 박 변호사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이지만 어린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키워드를 조양 부모가 검색한 것으로 봐서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단순 아동 실종을 넘어서서 범죄와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통신금융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아서 전반적인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사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온전한 사실관계는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야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황도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은 제주로 체험학습을 간다고 신청해두고 완도로 왔다는 점, 완도에 도착해서도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점, 마지막 날 밤 방 안을 나서면서 조양이 축 늘어진 채 어머니 등에 엎여 있었다는 점 등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 정황으로는 굳이 일가족이 완도까지 왔다는 점, 완도에 도착해서도 상당 기간을 지체해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밖으로 나오면서 조양 아버지의 모습이 상당히 태연했다는 점 등입니다. 아직까지는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수사는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각에서는 인양된 차량의 기아가 피해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차를 이용해 물로 뛰어들었다면 그 기어는 뒤에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사실 극단적 선택 방법으로
자신이 탄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키는 방법은 잘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바다에 추락한 차량 사고는 보통 사고이거나 강력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뛰어드는 과정에서 충격으로 기어가 피로 이동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일부 차종의 경우에는 전기가 차단되거나 충격을 받을 때 기어가 자동으로 피로 돌아가는 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인양된 차량에 내부 충격 흔적이 없습니다. 통상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자신이 탄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킨 경우에는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본능적으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 문을 열기 위한 시도가 있다거나 창문을 깨트린 시도는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또 다른 사고 내지는 강력 사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존재함에도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였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차량이 바다에 입수하기 전에 일가족의 상당 부분이 사망했거나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바다에 입수하더라도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하는 수면 내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이 세 가족에 대해서 부검 실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일시에 일가족이 사망하였는지, 그렇지 않고 최종적인 사건 결론이 나기 전에 먼저 가족 내부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여기서 말하는 강력 사건은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강력 사건이 발생한 뒤에 남은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또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지만 이와 같은 재반 사건 경위를 도와준 제3자가 있는지를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사 자체는 초기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채무가 2억으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조윤아 양의 아버지가 지난해 7월에 가계 폐업, 거액을 투자한 가상화폐 폭락 후 생활고 가중될 가능성, 우편한 해 채권 추심기간 독촉장 수복, 집 월세는 연체 상태였다. 조윤호 양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 채무가 약 1억 원, 조양 어머니 명의의 대출이 3천만 원, 이 전체 채무가 2억 원 이상 추정된다라고 하는데, 이 채무가 2억, 많다면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젊은 30대 부부가 그 빚 2억 때문에.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단어 검색어가 누나 그것도 아직 모르고요. 단어 검색 의뢰를 했는데 뭐 수면제 루나 그런 단어가 검색했다는 통보가 있어서 한두 번이나 된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실루엣의 정체 공개하죠. 누굴까요? 남성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 FBI 행을 떠났습니다. 1등석 안 타고 비즈니스 타고 간다고 밝혔었는데 공항의 모습 보시죠. FBI 방문하시는 목적하고 좀 가셔서 일정 통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출장이고요. 잘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미 간 관계에서 사법기관 간의 공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왔습니다. FBI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실 생각이신가요? 저희도 한국의 법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서로 간에 배울 점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저희가 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론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검은 셔츠를 입고 FBI를 떠나니까 FBI 같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제 한 장관 출국 도착 모습 봤는데 왜 떠난 거죠?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밝힌 이유로는 이제 미국의 FBI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FBI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실 텐데요. 국회에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형 FBI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FBI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운영 상황 또 우리한테 도입할 때 어떤 조건이 맞아야 되는지 두루 점검하러 갔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이면에는 지금 이제 법무부가 새로 인수받게 되는 임무가 하나 있죠. 이제 인사검증과 관련된 건데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FBI가 그런 인사검증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개가 다 법무부 장관의 출장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합니다. FBI 국장을 만나서 수사공조 논의하고 인사검증기구 브리핑을 또 한 장관이 받는다 이런 뉴스도 있군요. 그래서 뭔가 법무부가 지금 인사검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법무부에 두느냐, 뭐 중립성의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논란을 차단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 뭐 우리가 해외 벤치마킹 간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법무부 장관이 출장 가는 게 이렇게 우리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주 독특한 언론의 관심 또 뭐 지금 공항에서의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예. 국민들이 갖는 관심은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생각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한 장관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헌법재판 청구가 불가피하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낸 바 있었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쾌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 부처가 국회를 상대로 이런 소송을 걸 수 있느냐 점에서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대단하구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언 심판 소송을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닙니다. 한동훈 장관 정신 차리세요. 한동훈 정신 차리라라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국내임이 논평을 냈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정신 차려라.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에게 언론 플레이하지 말라 망언 내뱉더니 입법 쿠데타의 잔재 바로잡으려는 노력마저 왜곡한다라고 여야가 으르렁댔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한 장관에게 왜 정신 차려라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런데 그 입법 쿠데타라고 얘기하는 법안에 그 쿠데타 성문을 열어준 건 권성동 원내대표 아니신가요? 그 성문 열어준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심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뭐 윤핵관의 지위로 아주 요새 위세도 누리고 공항에 나가서 대통령 내외도 이렇게 손 흔들어 주고 하시던데 쿠데타 성문 열어준 분 그대로 두고 왜 민주당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열었다 닫았죠, 재빨리. 아유, 3일 동안이나 열려 있었어요. 3일 동안이나 열려 있었어요. 그 성문 열어주고 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 의총에서 박수 쳐주신 거 아니에요? 에이, 이러지들 마시고요. 그리고 이미 국민의힘에서 헌재에 이런 그 소송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걸 또 무슨 법무부 장관이 또 저렇게 나서서 하시는 거 좀 우습습니다. 아까 우리 김연아 의원께서 무슨 법무부 장관 해외 출장을 저렇게 기자들이 관심 갖냐? 가져야죠. 왜냐?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 겸 검찰총장 겸 이 기타 등등의 권한을 지금 다 쥐고 있고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권한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기자들의 관심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말이 우상호 대표가 하는 정신 차리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여야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전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갑자기 웃음을 지으시는데 법무부 장관 두 분이 연달아 나오시네요. 그러니까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SNS에 기자의 연락처를 노출했기 때문이죠. 200만 원 배상하라. 추미애 전 장관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 핵심 조직원 추정 인물과 사진 찍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길 바랍니다 라며 해당 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SNS에 노출합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문자폭탄이 떨어졌죠. 그래서 추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를 아예 타깃을 정한 건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법원 추미애 A 기자에게 200만 원 지급하라. 전화번호 공개함으로 다수의 비난 전화 문자를 받게 하는 것이다.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다. 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당시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연락처까지 SNS에 올려버린 추미애 전 장관의 당시 모습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김수경 교수님
그 알고서 올렸을까요? 아니면 아차하고 올렸을까요? 근데 꽤나 오랜 시간 기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떠 있었던 걸 보면 이걸 아시고도 가만히 있었던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알고 그랬어도 큰 문제고 모르고 그랬어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판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당대표도 하셨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상대방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그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문자를 SNS에 공개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좌표를 찍는 거죠. 좌표 찍은 거다. 좌표를 찍어서 총공을 해라. 라고 한 거라고 보여져요. 물론 기본이다.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걸 가리는 건 너무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올렸다는 것은 몰랐어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알았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치졸한 공격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치졸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일상생활하기 어렵게 만들고 욕먹게 하는 것, 이런 식의 치졸한 공격 행태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어떤 정치인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박선 변호사님? 이 사건은 정확히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입니다. 기자 A씨가 추미애 전 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 그 손해배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이 심리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자체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명백해 보인다.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 자체는 존재한다. 다만 그 배상 금액은 200만 원에 한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만 원은 결코 법원 실무례상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엄하게 물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다 보니 그 파급력이 형사사건만큼 크지 않을 수 있고 추미애 전 장관이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 그리고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도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의든 과실이든 그 과정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당시 그 취재 내용, 기사 내용이 억울하다는 심경을 피력하기 위해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올린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그 의도는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추 전 장관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할 텐데 서해 공무원 유가족이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월북을 시인하면 지원해주겠다라고 소위 회유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월북 회유했다? 윤 대통령이 보낸 편지. 이래진 씨가 민주당 의원 월북 인정한 보상해주겠다라고 회유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신 기자회견 하니까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SI 첩보를 들어보니까 월북이 확실히 맞더라. 월북 인정해라. 같은 호남이니까 월북 인정하면 보상하겠다. 조카들을 생각해서 받는 게 어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보상 필요 없고 동생의 명예회복과 진실 규명을 반드시 밝히겠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정부가 월북으로 발표하고 나서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황희 의원은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글쎄요, 어느 민주당 관계자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이야기는 했죠. 뭐냐면은 그때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월북 여부가 주요하지 않았고 남북 간의 민간인은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지 월북으로 인정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말은 글쎄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황희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유가족은 월북으로 인정하면 지원해주겠다. 같은 호남이니까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상세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단어 곳곳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월북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월북인지 아닌지 사실을 지금 뭐 알 수 없고 또 이 그 피살 공무원 가족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규명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월호에 대해서 진상조사도 하고 이러는 건데요. 그걸 다 경험했고
또 월북이라는 낙인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낙인이 되는지 저는 누구보다도 이 민주당 의원들이 더 잘 아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얘기했다?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호남이니까 저는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같은 호남이니까요.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누가 들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대진 씨 입장에서는 특정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지칭을 하고 또 그 당사자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리 제가 보수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참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분은 이 얘기를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 여기 지금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당대표 출마하시는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새로운 모습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운동권들이 또 민주화 과정에서 또 우리 남북관계에서 여러 가지 상처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여과 없이 새 시대에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나에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이용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끝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번에 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예.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연아 의원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유족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했을 것이다.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강한 비판 주셨는데 박용진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 이래진 씨의 기억이 맞다면 정말 부적절한 일일 텐데요. 2년 전 일이고 또 아마 1대1 상황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기억이 서로 틀릴 수도 있고 또 이걸 맞춰보면 사실관계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래진 씨의 주장인데 그 주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되게 부적절해 보여요. 그런데 굳이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일단 있고요. 정보라고 하는 거, SI 정보라고 하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걸 분석하는 분석관이 군에 있고 또 이러한 관련들과 관련해서 여러 정황을 또 분석하는 해경의 입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 바뀐 거 말고는 다른 게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이런 그 해석이 달라지고 해경이 사과하고 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민주당으로서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그 진상과 관련해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이런 일이 정략적으로 혹은 전 정권의 망신주기 형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망한 공무원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을지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국가가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긴 점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실을 마주하고 밝히는 힘 있는 나라가 진정한 국민의 나라. 이제 20살, 인생의 봄날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함께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사과를 공무원 아들에게 사과를 하고 격려를 합니다. 윤 대통령의 편지도 유가족은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진실을 밝혀달라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방부가 그때 당시 월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서 지금 여권에서는 통일부의 입장은 표류였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미국 세미나에서 월북이 아니라 표류라고 재차 강조했던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 살펴보시죠. Earlier this week, its Navy shot dead and burned the body of a South Korean fisheries official who had drifted north in the West Sea. We are trying to ascertain how and why he drifted north. We have condemned this shocking and inhuman act by the North Korean military and urged Pyongyang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crime and punish the perpetrators. 그런데 이 발언의 시점이 국방부가 월북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는 발표 이후입니다. 함께 보시죠.
국방부는 24일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25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미 세미나 연설에서 월북이 아닌 표류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김수현 교수님, 이게 명확히 다른 단어지요? 당연히 다르죠. 아마 강경화 장관은 일부러 저 표류라는 발언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북한과 관련해서 해외 학회 같은 데 가서 발표를 할 때 보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거든요. 그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저기에서 월북이라는 디펙트라는 단어를 만약에 사용했다면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 받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강경화 장관이 일부러 드리프트, 표류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강경화 장관 역시나 이것을 월북이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외국의 어떤 오디언스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태경 의원은 이게 문 정부의 주류와 다른 판단을 했다라는 증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유가족들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들을 권리가 있다고 말입니다. The family of this person has the right to know exactly what happened. And the main concern is whether this person wanted to defect or not. 유엔에서 보고 있는 거는 자명하죠. 유가족들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 인권특별보고관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요구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사망한 가족들, 유가족들은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이 돼서 유가족들도 알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이었고 지난 정부에서는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유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비극적입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비 내리는 오늘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침수 피해,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